부결이 오히려 꼭 정부 여당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부결이 됐을 때 생각보다 이 파장이 클 것 같다라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이슈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수세를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인 거죠.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를 잇는 가교가 하필 최상병 특검이 됐습니다. 최상병 특검으로 마무리되고 최상병 특검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중립기어에 엄청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뭐죠? 이미 다 설레발을 쳐놨죠. 저희 모르는 척. 저희 구독자 수가 5만을 넘었습니다. 와. 매주 월요일을 책임져 주신 두 분의 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 올해 안에 10만 실버 버튼 언박싱을 위해서 구독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10만을 향해서 같이 달려주실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핫한 소식과 이번 주에 있을 따끈따끈한 전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이 이뤄질 텐데요. 여당에서는 4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자,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결과가 나왔겠지만 두 분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 간단하게. 부결이에요, 부결. 부결. 네.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네네네. 간단하게. 네, 저도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부결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이 오히려 꼭 정부 여당이 좋은 것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탄핵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의 신호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결이 됐을 때 생각보다 이 파장이 클 것 같다라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에서도 이 이슈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수세를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결코 이거를 미봉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경로했다는 녹취록이 이제 공수처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경로한 게 무슨 잘못이냐 이래서 또 오히려 불을 더 지르고 있어요. 예. 아니 지금까지 경로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가 네. 경로했다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게 뭐 경로한 게 어때서. 뭐 어때서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좋은 그 정치적 발언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를 아예 안 했어야죠. 예, 네. 얘기를 안 했어야 되고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이른바 이제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을 시민사회 수석의 3비서관을 신설해서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뭡니까? 좀 해보자는 겁니까? 진짜로. 아니, 이게 있잖아요. 정말로 국민 감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서 특검 문제도 특검 문제지만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국정기조 전환을 하라고 그랬더니 총선에서 낙선한 분들 다 지금 용산에 앉히고 있잖아요. 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본인이 특검 때 구속한 그쵸. 사람을 용산의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뜻과 정면으로 맞서는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네.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거예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에 연루된 적은 없었고 이분이 어쨌든 민원 업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첩공주님 밑에서 열심히 이제 민원을 받아 적으면서 이런 대민원 업무들을 많이 처리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석실 업무를 좀 처리하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네. 과연 이 설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지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이 생각하는 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좀 뜬금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이 시점에 과연 왜 임명을 했을까?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도가 이제 잘 읽히지가 않아서 여권 내 지지층 결집이라는 포석으로 봐야 되나? 근데 사실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거의 용산이 전략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네. 아니 근데 용산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본인들은 전략이 없다는 거를 전략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이제 강조하기 전략을 때문에 좀 가져야 될 네. 때가 온 것 같네요. 이게 어떤 한 큰 틀에서 이루어진 전략이 아니라 각각 업무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실의 업무는
이만한 일도 이만큼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그쵸.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에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와 별개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일본 측은 보안 유출 사건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는 가장 큰 우리나라로서 목적 중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이 스탠스를 그렇죠. 네. 중국이 동참하는 가운데 이제 선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문제는 아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내용은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과연 애초에 의도했던 만큼 성과를 거뒀느냐 라고 봤을 때는, 한중일 회담으로 봤을 때는 저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과 중국과의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건 좀 의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드 사태 이후로 사실상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이 외교 채널이 뭔가 함께 공동 성명을 낸 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중국 내에서 우리가 쭉 해왔던 비즈니스들이 한한령 때문에 많이 막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또 이게 한중 FTA 협상으로 이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네. 대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 라인 문제 관련해서 굴욕외교로 한 것에는 크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상회담 의제로 바로 라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이건 조금 마이너하죠. 마이너하고 네. 또 격에 맞지 않죠. 그리고 라인 문제는 그렇게 정상이 선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실무 단위에서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고, 복잡한 내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니까 굴욕외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카페 회원수가 총선 이전보다 4배 늘었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팬덤 정치를 둘러싸고 이게 뭐가 나쁘냐 하는 의견도 있고, 이재명의 개딸과 다를 게 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의 팬덤화, 이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개딸과 다른 거는요, 네. 잽도 안 됩니다. 규모로 봤을 때? 규모나 영향력으로 네, 봤을 네, 때 아직 네. 개딸하고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요. 팬카페 운영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4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는 가끔씩 얘기는 되지만 네. 아직 본격적으로 등판을 안 그렇죠. 했잖아요. 목격담 정치. 등판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직 정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의원은 의원대로 정비를 하고, 네. 팬카페는 팬카페대로 정비를 하면서 뭔가 회원수 확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카페 회원수가 늘어나는 것과 팬덤 정치는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인든지 카페 회원들이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 팬덤 정치라고 얘기할 때 네.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한동훈 팬카페에서 상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한다는 소식은 제가 듣지 못했고,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치인으로서 팬카페 회원수가 느는 거는 일단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저는 정치를 퇴보시키는 가장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자꾸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의 목소리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사실 내가 정치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본인들이 갑자기 생겨난 팬덤과 부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굉장히 좀 이상한 정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를 퇴보시키는 저는 암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그런 길을 간다면 이건 뭐 비판받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추미애 국회의장 그 낙선 이후에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탈당, 굉장히 러쉬. 탈당하면서 네. 반발하고 이러면서 당 지도부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강성 팬덤의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저는 지도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요. 봅니다. 팬덤이 뭐 탈당한다고 해서 당내 어떤 그런 민주적 절차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뭐 이건 사실 저는 지도자다운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조사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해 35.2%, 더불어민주당은 0.6%포인트 하락한 33.9%입니다. 지난주 국회의장 후보 투표 결과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뭐 추가적인 이탈은 일단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당 네.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당원권 강화를 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지혈을 한 거죠. 이런 지혈이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 네. 앞으로 있을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선거를 할 때도 우리 당원 의사를 반영해라. 네. 뭐 이런 압박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혈은 했지만 멈춘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양문석 당선인이 우상호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구태 정치질 지겹다, 맛이 갔다라고 했는데 이 비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공인으로서 저렇게까지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치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필터 없이. 이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구태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저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저런 분이죠. 또 제가 하지 못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또. 기억하시죠? 그 총선 때. 네네네. 저분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공천 탈락 예. 일보 직전까지 네. 갔던 분인데 이제 살아 돌아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냥 예전 버릇이 나온 거라고 좀 봅니다. 그냥 원래 있던 버릇이 본연의 나온 모습, 거고 예. 원래 막말을 많이 했던 분이고 네네. 근데 또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되게 화합형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 당내 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다. 네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입에 올려서 비판하는 것도 사실 좀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야가 대립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개혁인데요.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수 개혁이라도 하자라는 상황이고 여당은 22대에서 구조 개혁까지 논의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요. 이건 정치인이 추진하기 되게 어려운 겁니다. 더 내고서 덜 받는 덜 거죠. 받는 덜 받는 건 이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연금이 곧 고갈되기 때문에 2055년인가 네. 이거를 좀 몇 년 늦추는 거잖아요. 이 개혁 7년 정도 늦춘다고 하더라고요. 개혁안이 통과되면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정치인으로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략적이라고 여당이 비판하지만 뭐 이런 정략이라면 저는 환영입니다. 사실은 사실 이거 정부가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여당이 13% 44% 안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무엇이 진짜 정략이냐 네. 하는 문제를 제기할 만합니다. 예. 저는 이게 정부 여당이 정말 큰 실책을 했다고 봐요. 이 연금 개혁이라는 이슈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심지어 다음 국회가 넘어가게 되면 안 해요, 대선과 이거. 총선이 이제 잇따라 있기 때문에 더 건드리기 제가 힘든. 장담하는데 안 합니다. 네. 심지어 이번 국회에서도 안 한 이유는 총선 때까지 이걸 미루다가 안 한 다음에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왜 안 하냐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툭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처음 들고 나왔을 때는 본인의 안을 마치 정부의 안을 받는 것처럼 이제 했다는 취지로 반대를 했는데 물꼬를 일단 야당이 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버티면 못하는 건데 야당이 어쨌든 받겠다고 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협상을 했어야 돼요. 저거는 거짓말이다. 네. 사기다 이러면서 그냥 협상 테이블까지 차버리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부 엄청난 여당이 실책이다. 실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제 모수개혁부터 하자, 네. 나눠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안 그러면 개혁 못 합니다. 네. 지금 구조개혁 같이 하자, 이거 22대로 넘겨서 하자,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고 일단 물꼬를 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참 이게 능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정확히 반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기 전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민주당 안을 제안을 하면서 그게 민주당 정치죠. 안을 받겠다라고 본인들이 먼저 제안을 했어야 되는 이슈인데 그거를 뺐겠죠. 못하고 그냥 넣어놓고 있다가 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걸 툭 치고 나오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이야 이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해야 되나? 지금 막 스스로 지금 막 안에서 너무 헷갈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당대표도 못 뽑아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연금개혁 이슈마저 지금 야당에게 완전히 넘겨졌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밖에 평가를 못하는 거는 여당을 정말 박살낼 수 있는 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오랜만에 정치 지도자다운 행보를 한 겁니다. 그동안은 정말 이 양당 대결 구도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으로 공격하는 일만 했잖아요. 거기다가 가끔씩 돈 주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금 개혁은 우리나라 국가의 방향을 제시한 거잖아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동안 표 잃을까봐 정치권에서 이거 추진을 못했던 일을 어쨌든 이번에 한 거예요. 이게 적기죠. 총선 끝나자마자고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이니까 21대에서 해결하면 부담도 훨씬 적을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바짓가랑이 붙잡듯이 네.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래 받아줄게 네.
라고 했는데 지금 거절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한심한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을 전망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주를 장식할 이슈는 뭘지 하나씩 뽑아주세요. 아, 근데 이게 오늘 방송되는 시점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서 네. 최상병 사실 특검법에 대한 이 제2요구안이 어떻게 됐을지 사실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재밌는 결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가결, 부결 모두 큰 파장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다른 경로를 밟겠죠. 최상병 특검이 이제 어쨌든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를 잇는 가교가 하필 최상병 특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으로 마무리되고 최상병 특검으로 시작이 될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네. 사실 이 문제도 그냥 뭐 의원들한테 반대해라, 부결시켜라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들고 나와서 뭔가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22대 국회가 얼마나 이제 험난하게 시작할지,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네. 뭐 이런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네. 때문에 아무튼 최상병 특검 문제가 다음 주에는 뭐 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22대 국회 개원 이슈 다음 주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